메르켈은 16년이나 집권해서 오랫동안 성공한 정치인으로 통했는데 메르켈의 정책 방향과 국가적 중대사에 대한 판단이 대부분 잘못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메르켈은 2011년 가속도를 냈습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전기요금이 폭등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독일은 물론 온 유럽의 역적이 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석의 머니워치입니다. 이번 시간은 한 명의 리더에 집중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메르켈은 퇴임 이후에 독일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유럽 전역에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16년이나 집권해서 오랫동안 성공한 정치인으로 통했는데 2021년 퇴임한 이후에는 왜 그렇게 비난에 시달리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결과론이긴 하지만 메르켈의 정책 방향과 국가적 중대사에 대한 판단이 대부분 잘못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EU 의회가 얼마 전 유럽 공로훈장 중에서 최고 등급 수훈자로 전현직 국가정상 3명을 발표했습니다. 메르켈 전 총리와 함께 레흐 바옌사 전 폴란드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선정됐는데요. 메르켈 전 총리가 호명될 때 의사당 내에서는 박수 대신에 큰 야유가 터졌다는 유럽 언론들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왜 야유가 터졌을까요? 메르켈은 유럽이 러시아에 대해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도록 주도한 사람인데요.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하루아침에 독일은 물론 온 유럽의 역적이 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메르켈의 16년 집권에 대해서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3중 의존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미국의 방해를 의존하고 중국의 수출을 의존하고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의존하는 3중 의존이 독일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메르켈은 2011년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자 그 직후에 탈원전에 가속도를 냈습니다. 가동하는 원전을 줄여서 부족해진 에너지를 러시아산 천연가스와 석탄에 의존했는데요. 이게 완전히 러시아에만 의존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에 독일은 천연가스의 55%, 석탄의 56%, 석유의 33%를 러시아에 의존했습니다. 한마디로 독일의 에너지 안보를 러시아가 손에 쥐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독일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이 사실상 막혔습니다. 서방 쪽은 러시아의 에너지 수입을 막는 제재를 가했고요. 러시아도 유럽 쪽으로 가는 천연가스관을 잠갔습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전기요금이 폭등했습니다. 에너지 정보업체 글로벌 페트롤 프라이스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사이에 독일의 전기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0.404달러였습니다. 이거는 이웃나라 프랑스보다 46% 더 비싼 액수였고요. 그리고 미국의 2.2배, 한국의 3.2배, 중국과 비교하면 5.3배에 달합니다. 이 정도로 전기요금이 비싸면 외국 기업하고 원가 차이가 엄청나게 나서 독일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독일은 정해진 일정대로 탈원전을 밀고 나가서 2023년 봄에 원전을 완전히 폐쇄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에너지 정책 실패가 복구불능이라는 겁니다. 프리드리 메르츠 현 독일 총리는 원전 찬성파인데요. 현재 해체 작업 중인 원전을 재가동하려면 신규 원전 건설에 버금가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탈원전은 잘못된 정책이지만 결정은 돌이킬 수 없다. 유감스럽지만 현실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메르켈은 탈원전 이유를 대비하기 위해서 러시아 천연가스를 독일까지 직접 수송하는 노르트 스트림이라는 해저가스관을 대안으로 삼았습니다. 러시아는 에너지 자원을 대량 수출한 돈으로 국방에 투입을 많이 해서 넓은 국토를 유지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러시아의 친화적이었던 메르켈은 쉽게 말해서 독일판 햇볕 정책을 썼습니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천연가스를 쉽게 팔게 해서 러시아가 이익을 어느 정도 얻게 보장을 해주면 러시아가 유럽을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고요. 독일 입장에서는 탈원전 이후에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싸고 빠르게 수입하고 남는 건
유럽의 다른 나라의 재판매에서 수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메르켈의 구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메르켈이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독일 경제에 명운을 걸었다가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고요. 그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푸틴에게 전쟁 자금을 대준 꼴이 됐습니다.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 건설에 대해서 미국, 폴란드, 발트해 국가들이 모두 반복적으로 메르켈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가스관이 유럽이 러시아에 대해서 에너지 자원이 정속되고 러시아의 정치적 무기로 악용될 것이란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래도 메르켈은 기조를 바꾸지 않았고 무시했다가 가혹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메르켈은 어릴 적부터 러시아의 친화적인 성향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어릴 적에 목사였던 아버지를 따라서 동독으로 이주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메르켈은 동독식 교육을 받았는데요. 청소년기에 러시아어 경시대에서 입상해서 모스크바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메르켈은 영어보다는 러시아어가 더 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푸틴은 어떤 사람이냐면 젊은 시절에 KGB 요원으로 동독에 파견돼서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어를 잘하는데요. 그래서 메르켈과 푸틴이 만나면 메르켈이 러시아어로 얘기하고 푸틴이 독일어로 대답하는 식의 이런 대화도 가끔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KGB 요원으로 심리전에 강했던 푸틴은 메르켈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메르켈은 1995년에 이웃집 개에 물려서 개에 대한 공포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푸틴이 2007년에 메르켈과 정상회담을 할 때 콘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개를 회담장에 풀어넣어가지고 푸틴이 이제 메르켈에게 은근한 위협을 가하면서 일종의 길들이기를 했다는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메르켈이 푸틴과 러시아의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지만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한 사건을 계기로 러시아에 대한 태도를 바꿨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큰 잘못이었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메르켈 시대의 독일은 평화 유지와 건전 재정이라는 명목하에 국방 예산을 극도로 아꼈습니다. 그 결과 독일군의 전차 전투기 헬기 중 상당수가 부품 부족이나 정비 부족으로 가동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지적이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요. 시사주간지 슈피겔의 보도로 유럽에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요. 독일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유로파이터 전투기 128대 중에 고장난 걸 빼고 실전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게 단 4대밖에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독일군이 종이호랑이라는 지적이 많았고요. 이게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독일이 유럽의 리더로서 제대로 된 군사 지원을 하지 못하는 원인이었습니다. 메르켈은 2011년에 55년 동안 유지하던 독일의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했습니다. 이것도 예산 절감의 취지였는데요. 이후에 심각한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독일 통일 무렵에는 병력이 한 50만 명 정도 했는데요. 이게 이제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메르켈 집권 후반 때에는 10만 명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시 징병제로 돌아가자는 논의가 독일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메르켈은 안보 무임승차로도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요. 실제로 독일은 메르켈 재임 시절 대부분 국방 예산을 GDP 대비 1% 초반만 썼습니다. 주독 미군을 믿고 돌을 덜 썬 거였는데요. 결과적으로 독일군이 녹슨군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뒤늦게 이제 독일이 국방비를 대거 투입해서 GDP의 2% 가까이를 쓰느라 재정에 큰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메르켈은 재임 기간 100만 명 이상의 난민을 받아들였습니다. 2015년 무렵 시리아 난민을 중심으로 대거 난민을 수용한 결정이 인도주의적으로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독일이 이 정도는 품어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그 당시에 우리는 할 수 있다 라면서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거센 후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갑작스럽게 많은 난민이 유입됐는데요. 이들에 대해서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니까
독일 국민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옛 동독 지역에 살아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왜 독일 국민인 내가 난민보다 못한 대우를 받느냐는 불만을 제기했고요. 이것이 결국 구구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한당을 키워준 결정적인 빌미를 줬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이게 독일 정치판을 완전히 흔들었고요. 그뿐 아니라 메르켈이 너무 많은 난민을 받고 EU 다른 회원국들한테도 너희도 받아라 라는 식이 되면서 EU 결속도 해쳤습니다. 메르켈 재임 시절에 독일이 무역 상대국으로서 중국에 너무 의지를 많이 했습니다. 메르켈은 재임 16년간 중국을 12차례 공식 방문했는데요. 중국과의 교육을 늘리겠다는 무역을 통한 변화 노선을 고집했습니다. 중국을 만만한 수출 상대로 보고요. 독일의 수출을 많이 늘리겠다라는 계산을 한 거였습니다. 메르켈은 러시아에게 에너지를 의존한 것처럼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권위주의 국가에 의존하는 방식을 중국에게도 반복했는데요. 이 전략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독일의 무역 데이터를 보면요. 2009년에는 독일에게 있어서 중국이 수입 상대로는 2위, 수출 상대로는 8위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네덜란드에서의 수입보다도 적었고 프랑스와 거의 엇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메르켈이 퇴임하고 난 직후인 2022년에는 중국이 수입 상대로는 압도적인 1위가 됐고 수출 상대로는 4위가 됐습니다. 교역 상대로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진 가운데 독일 입장에서는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많이 늘어난 거죠. 특히 작년 독일 연방통계청 무역 데이터를 보면 충격적인데요. 독일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893억 유로, 즉 원화로 153조 원에 달하는 기록적인 무역 적자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요. 수출이 813억 유로였고 수입이 1,706억 유로였는데요. 수출액이 수입액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뜻이고요. 수출액보다 무역 적자 폭이 더 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독일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속된 말로 독일이 중국의 호구가 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시 중국과의 교역에서 무역 역조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수출이 수입의 93% 수준은 되거든요. 독일은 보면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수입이 엄청 낮습니다. 이렇게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다 보니 독일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중국이 기술 발전은 빠르지만 인구 감소와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소비 부진에 시달리는데요. 그렇다 보니 독일 수출품들이 중국에서 잘 안 팔리는 게 독일 경제의 치명타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2023년과 2024년에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요. 2년 연속 역성장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 엄청나다는 걸 의미합니다. 메르켈은 재임 시절에는 안정적인 관리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6년이나 집권한 것도 독일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선택을 했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는 부족했다는 평이 많습니다. 독일은 디지털 낙후 국가인데요. 세계적인 제조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 시스템이나 인터넷 인프라가 한국보다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메르켈 재임 기간 동안 기존의 굴뚝 산업에만 집중하느라 디지털 전환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메르켈은 2013년에 당시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할 때 인터넷은 새로운 영역이라는 발언을 해서 조롱을 샀습니다. 2013년이면 온라인 시대 정도가 아니라 이미 모바일 시대가 열린 이유인데요. 메르켈은 인터넷이 새로운 영역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시대를 뒤쫓아가는 게 느렸다는 겁니다. 이 발언에 독일 젊은이들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메르켈이 시대의 변화를 잘 모르는 90년대 컴맹 할머니 같다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는 밈은 위에는 끝없는 광활함이라고 돼 있고요. 아래는 새로운 곳이라고 돼 있는데요. 뒤늦게 인터넷을 인지하게 됐다고 조롱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3D 안경을 쓴 메르켈이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전혀 새로운 문물이 아닌 걸 뒤늦게 체험하면서 신기해한다고 놀리는 의미입니다. 독일의 첨단 산업 인프라는 국격에 맞지 않을 정도로 후졌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오는데요. 메르켈 시대에 다른 나라를 따라잡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와이포라고 그러죠.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가 선정하는 세계 과학기술 클러스터 순위를 보면요. 이건 과학기술 혁신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냐에 대한 세계 순위인데요. 독일에서 순위가 가장 높은 곳이 뮌헨인데 세계 27위에 불과합니다. 2위 도쿄, 5위 서울, 8위 런던, 12위 파리보다 훨씬 순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25위에 있는 한국의 대전보다도 순위가 낮습니다. 와이퍼는 스위스에 있는 유엔사나 국제기구로서 아시아 도시의 순위를 높여줄 이유가 없는 기구입니다. 메르켈 전 독일 총리는 재임 때와 퇴임 이후의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상대 국가가 선의를 가지고 있다고 지나치게 낙관하면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걸 메르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리더가 현재를 잘 관리할 줄도 알아야 하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필요하다는 것도 메르켈 전 총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메르켈이 왜 지금에 와서 비판을 많이 받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향후에 우리도 국가 운영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